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등 다양한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었는데 역시 뜨겁게 충돌했던 지점은 대장동 이슈였습니다. 자, 윤 후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혜 제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이 후보를 몰아붙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윤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쪽 사람들 아니냐고 방어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 내용이 되풀이됐을 뿐 새로운 팩트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내용은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의혹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몬제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리 수령한 약은 5급 공무원 출신 배모 씨가 복용을 했고 김혜경 씨는 해당 약품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가 지난해 4월 동일한 약품을 무려 6개월치나 직접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민주당의 해명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직접 수령했다는 자료가 보도되자 김혜경 씨는 필요시 스스로 처방을 받았고 복용하고 있었음이 증명됐다라면서 대리 수령과는 상관없다라고 민주당은 재반박하고 있지만 궁색하다는 지적도 적진 않습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다 먹은 음식이 소고기, 한우, 초밥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과일, 계란, 호밀빵까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점도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신통방통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의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황제 의전 논란으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폭로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고 있는데 게다가 민주당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거짓말 해명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5급 공무원 배 씨가 김혜경 씨 용으로 7급 공무원 A 씨가 받아오라고 한 그 약, 김혜경 씨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복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은 김혜경 씨는 해당 약품을 복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처방전이 나왔는데 처방전의 이름은 김혜경이었고 해당 약품은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받아오라고 시켰던 그 약품 리땡땡전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결국 이 약품을 복용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실제 저 약품을 처방받았을 때 무려 6개월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해명이 지금 거짓말이 됐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료법상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직계 비송, 직계 존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렇게 대리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의료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고 이제 부인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굉장히 이 의료법 위반 관련한 처벌보다는 이 거짓말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과사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필요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후보 배우자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처방받았다. 그래서 복용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오히려 약간 역공처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 배우자가 필요할 경우에 스스로 처방받았다. 그리고 복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결국 타인의 명의로 대리 처방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오히려 역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자료였다. 결국 또다시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 씨가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의원님은 저 해명 어떻게 좀 보십니까?
상당히 민주당스럽다라는 생각이 민주당스럽다? 듭니다. 네, 민주당은 늘 그 관점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네. 기존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것은요, 우리가 무슨 의전이다, 과잉의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잉의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것은 불법 갑질이거든요. 법적으로도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비서를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배우자의 비서가 아니었다라고 했으면 그건 더 문제인 거죠. 왜 사모님 그 배우자에 대한 일을 하는 비서가 있어야 하느냐. 그렇다면은 피해자는 누구냐. 어쩌면 비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그 비서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그 부인께서 피해자라고 보는 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자체가 민주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앞으로는 과잉의전이라는 논란이라는 단어보다는 갑질, 그러니까 불법 갑질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과잉 의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치다. 이건 불법적인 갑질이다. 이렇게 공세를 더 강하게 하시네요.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 김건희 씨의 어떤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이력, 허위 수상 경력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한 여성에게 가혹할 만큼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배 씨가 이제 모급 사무관인데요. 네. 어쨌건 이 도청 비서실엔 여러 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 도지사나 어떤 단체장 네. 이 업무를 도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용되는 공무원인데요. 이분들이 어찌되고 배 씨가 이 김혜경 여사의 그 후보 배우자의 명의로 약을 처방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소위 그 폐경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록을 만약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이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러 가지 그러면 배 씨 사무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인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리로 수령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배 씨가 이미 밝힌 사과문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지금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이 치료제 이 대리 처방과 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돼서도 본인이 과다하게 좀 여러 가지 충성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이런 문제들도 본인이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네, 때문에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 의혹을 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씨가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배 씨가 복용을 한 부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을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씨가 복용했다는 그 약은 100% 폐경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되는 약이라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에 결혼했고 40대 여성인 배 씨가 그것을 복용했다라는 그 해명도 거짓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00% 폐경 환자를 위해서 처방된 약이기 때문에 폐경이 의심되거나 폐경이 진단되지 않으면 안 쓰죠. 우리 배 씨는 결혼이 2017년인가 18년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까지 다 있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5년도 안 돼가지고 제 폐경기를 논할 이런 입장이 30대 아니거든요. 여성이고. 지금 그 주변 예. 인물 중에서 폐경에 대한 약을 먹여야 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게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김혜경 씨를 겨냥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아니, 좀 하나 더 결정적인 그 사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배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시켜가면서 그 시킨 그 지시사항이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지시사항에 보면 순회동으로 그 약을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순회동에 이렇게 약을 걸어놓은 그러니까 문간에 걸어놓은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배 씨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지금 배 씨 말이 자꾸 사실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배 씨가 그 순회동은 김혜경 씨가 사는 집이란 말이죠. 네. 거기 가서 그 걸려있는 약을 다시 가져다가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뭐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하는 저런 거를 다 떠나더라도 그럼 그 약을 왜 순회동으로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럼 배 씨가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순회동으로 갖다 주라고 했던 거는 뭐 무슨 이유고 그럼 자기가
그 순회동에 다시 가서 그 약을 가져다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게 상식에 맞는 주장일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이제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을 보면 상당히 명백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단순히 주장이 아니고 텔레그램 녹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의혹 중에서 이제 폐경기와 관련된 의약품에 관해서는 만약 배모 씨가 물론 뭐 40대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모 씨가 만약에 자기가 그 약이 필요하면 자기가 가서 약을 처방받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밑에 7급 공무원 시켜서 제3자 명으로 처방전을 받아와서 한다는 거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약을 왜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집에 갖다 놓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지금 한 달치 약을 처방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타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똑같은 약을 6개월 동안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또 김혜경 씨가 또 이 처방을 받아서 네. 약을 또 복용을 했다는 거고 무엇보다 텔레그램에 있는데 텔레그램 내용에 보면 이 약에 대해서는 사모님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걸 뭐 꼬리 자르기랄지 다른 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거짓말에 대해 또 공격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또 거짓말하면 또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관계를 말끔히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면 결국 꼬리 물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지금 확대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설령 배 씨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약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끔 한다 하더라도 설마 그걸 김혜경 이름으로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처방 받은 곳이 도청 의무실로 보건소 도청 네.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찌됐건 김혜경 가까이 있는 이름은 곳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국회에도 지금 내과와 치과, 한의과가 있는데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보통 약을 처방받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단체장이 어떤 비서실을 통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이 보좌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바쁘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뭐 이미 뭐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 와이셔츠 세탁까지도 시키는 문화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엔 하나하나 제가 다 지적하고 다 제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배 씨의 저희가 어찌됐건 배 씨의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배 씨가 본인의 어떤 이 사적인 진료 기록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진료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찌되건 이 배우자의 명의를 좀 이 배우자를 명의를 통해서 신청했던 부분들 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40대이기 때문에 폐경 치료제 자체를 신청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약간 수치감을 느꼈고 소극적이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대 남성들이 이 탈모제를 예를 들면 40대 혹은 50대 아버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혹은 같이 약을 복용한 사례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 개인에 대한 진료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다 더 신중하게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방어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299명의 그 의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욕감 그 병원에 가서 그 처방전을 보좌진에게 시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더 리헌 많다라는 의원님께서 안 하실 거라고 말씀이고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많은 그 탈모 증세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약을 구매한다라는 것도 이건 실수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한 사람을 공격에서 좀 피해주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그 어떠한 공격을 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물론 허은 의원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려 보지만 여러 가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느끼는 또 배우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어떤 행사장에 대리 출석하게 하는 부분 실제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준해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으로 바쁘긴 하지만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느끼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런 부분들, 또 단체장이 비서실에서 느끼는 부분들, 아까 이따 법인카드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네. 국회의원의 특활비, 딸 유학비로 보내셨던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신데요. 이 국회의원 특활비가 없어졌듯이 단체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장경태 의원께서 일종의 커밍아웃 비슷한 걸 하셔가지고 지금 잠깐 논란이 됐는데, 일단 국회에는 병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한의원도 있고 내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직접 가지 않는다, 보좌관들 시킨다 이런 발언 때문에 허은하 의원께서는 모든 의원 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죠. 21대 국회에서부터. 자,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먼저 만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에 도지사 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통방통한 노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한우 먹을까? 초밥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 이렇게 상상만 해도 알아서 대령을 했단단다. 이 어찌 신통하고도 방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등심은 지방을 제거하면 좋겠고, 초밥은 수원광교에서 공수하는 게 좋겠어. 가끔은 회덮밥도 넣어드려야지. 샌드위치와 과일은 수시로 알아서 종류별로 챙겨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게다가 이 모든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니 여러 의미로 신통하고 방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5급 공무원일세. 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 단순히 부적절했다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고기 결제했다는 부분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게에 가면 안심을 4팩을 포장해 놨으니 가서 가격표 떼고 아이스팩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개인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해라. 이런 내용이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구매했던 금액이 11만 8천 원이었습니다. 자, 11만 8천 원. 왜 11만 8천 원이었는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11만 7,900원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11만 8천 원을 100단위는 빼라라는 내용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약간의 지금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게 점심시간에 가서 결제 다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카드로 전날 사용했던 것을 그 다음 날 점심시간에, 왜 그러냐면 점심시간에 법인카드를 써야지 의심을 덜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음식값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11만 7,900원이면 이게 음식값은 100원 단위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00원짜리 단위는 떼라 그래서 11만 8천 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점심시간에 가서 음식값으로 계산한 것처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좀 정직하게 뭔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특히 배 씨와 A 씨의 통화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소고기를 사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모습들, 그런 상황들과 비슷한 대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자, 여기서 이제 20만 원 넘은 적이 없다. 카드 깡을 했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추가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따져볼 것은 과연 카드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카드깡이 어떤 의미의 카드깡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게에서 선결제를 하고 현금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그 카드깡인지, 아니면은 저들이 저렇게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추후로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바꾸는 과정에서의 의미로 카드깡인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광산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의 카드깡일까요? 근데 텔레그램 전체를 보면요. 네. 법인 개인 계좌로 소고기, 초밥을 결제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점심 때쯤 가서 법인 계좌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지불한 걸 취소를 하고 법인 계좌로 바꾼 걸 보니까 용어를 깡으로 통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깡을 몇 번이나 했느냐. 지금 녹취록과 주장에 보면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10번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워낙 가끔 한 번씩 있었다고 한다면 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깡이라는 용어로 통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카드 취소하고 법인 카드 결제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끔 네.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깡 처리해 하면 뭔 말인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들끼리 통하는 은어다. 그렇죠, 은어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법인 카드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네. 아까 의료법과 관련된 뭐 처방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법인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법인 카드를 생활비로 좀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복지 카드와 관련해서도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들 병원비로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는 생각할 때 뭐 의료보험 적용되면 뭐 한 10만 원, 12만 원 뭐 잠깐 실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2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257만 원. 예, 257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상의 상당히 생활비 부분이 이 법인 카드로 쓰여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사실은 법인 카드를 몇 번 긁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녹취로 나온 거 보면 네. 이게 상당히 일상화돼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카드깡이 어떤 의미의 카드깡인지 혹시라도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배 씨가 식당에서 직접 가서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제하는 수단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00단위는 제외하고 뭐 1000단위까지 이렇게 끊어서 결제하라고 지시했던 모습 들려드렸었는데 식당 측에서 한 번은 이걸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씨가 A 씨를 강하게 다그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가 녹취된 게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장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문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내가 한테 주문을 하라고 했잖아. 보통 얼마? 10만 원, 15만 원 얘기하시거든요. 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 얘기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스테이크용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네, 시키라 그래. 처음부터 내가 한테 주문을 하라고 했잖아. 부탁을 하라고 했더니 왜 한테 그 설명을 하고 있냐고. 자, 장영세 의원님, 저들이 얘기하는 카드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 그 탄식의 이런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한숨을 쉬면서 네.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배 씨가 저런 부분들은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배 씨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지금 5급과 7급 이 공무원들 간의 이 대화가 이렇게 녹취로 나올 정도로 참 이 중요한지 또 이 여러 가지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11만 원에 257만 원 얘기 나왔지만 양평땅 800억에 대한 부분이나 도이치모터스 뭐 51만 주, 또 도이치 파이낸셜 290만 주 이런 것들이 전 더 국민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실 거라 보는데 어찌되었건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소고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든지 다 밝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진실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해당 후보께서도 사과와 더불어 이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만약 법인카드를 여러 가지 유용한 사례가 있거나 네. 그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는 어찌되건 이 여러 가지 처벌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혹은 이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감사원 결과 어제 민주당이 경기도 청 내에 있는 감사실에서 이제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도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감사위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뽑았던 사람들이고 또 해당자들 배 씨라든지 7급 공무원 A 씨는 현재 공무원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으세요. 1차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다라는 의미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사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 소고기다 초밥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물건을 샀을 때 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소고기 초밥이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도지사의 배우자가 공적인 인물들을 만나거나 공적인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택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런 고기나 초밥을 썼다. 그럼 이건 공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족들이랑 뭐 아들이랑 정말 공적인 업무라든가 도지사 업무와 개연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랑 나눴다. 이거는 이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지사 측에서 그날 고기가 어떻게 소비됐는지 누구랑 먹었는지를 좀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내부적으로 폭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배모 씨겠죠. 배모 씨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택이지만 장소는 자택이지만 이게 공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근데 그게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자택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공적인 일을 하려고 만약에 소고기 안심 4팩 거기다 초밥 뭐 등등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샀다고 한다면 그 처음부터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그 용도 거기다 정확하게 쓰고 나중에 감사 아니라 수사를 받더라도 떳떳하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배 씨가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대리 처방 얘기까지 하고 벌써 그것도 뭐 거짓이라는 게 거의 명백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정말 공적인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막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법인카드를 썼겠죠. 우리가 이걸 여기서 자꾸 이런저런 가정을 할 사항이 아니다. 증거로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걸 몰랐다, 이재명 후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혜훈 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의전인지 모르겠어요. 의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 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자리를 어디를 하느냐,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의전이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을 거의 몸종처럼 부린 일을 너무나 이렇게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의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질이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김혜경 씨 옷장을 정리하는 거를 김혜경 씨가 몰랐어요? 공무원이 와서?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 뭐 저기 병원 퇴원하고 수속하고 약 받고 온갖 그 상세한 지시, 깨알 같은 지시 이런 게 어떻게 김혜경 씨가 몰랐겠어요? 몰랐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자택이지만 아마 공적인 업무를 했다면 지금의 민주당의 대응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뭐 감사든 수사든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 배 씨, 공무원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아마 그 전부터 맺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당시 2012년 성남시 의회에서 제기됐던 그 의혹들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 부인은 그야말로 시장을 지하로 둔 민간인일 뿐입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20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저 때도 불거졌던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 시절에도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말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배모 사무관이 네. 뭐 선거를 도왔다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무에서 전문성을 가졌다랄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뭐 공무원 채용이 되고 또 처음에 성남시장 때는 7급 공무원에 채용됐거든요. 그러다가 경기도로 가면서 이제 5급 공무원이 됐어요. 5급 공무원 사무관은요 일반 공무원들이 정말 가장 승진하고 싶은 자리가 5급 사무관이에요. 어렵고 또 높은 그리고 어렵죠. 아니고. 그 시간이 뭐 20년 이상 해야 걸릴 되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배모 사무관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일 때 격리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격리 직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그러면 회계 업무를 보던 이 격리 직원이 과연 사무관 공무원 사무관의 업무를 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지식이랄지 그런 걸 갖췄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저 때 지금 벌써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뭔가 삼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친분 관계에 의해서 고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너는 사모님 수행이고 사모님을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뽑았다고 하면 갑질은 아니야. 그렇지만 공무원을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목적으로서 이용한 게 되죠. 그렇지 않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어서 뽑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를 보면 오래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워낙 밀어붙이고 뚝심 있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선거 한 달을 놓아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측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일단 갑질은 아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친분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은 사모님 약인 것처럼 해가지고 쇼핑백으로 그 집 앞 문까지 걸어 놓으면 나중에 배 씨가 가서 그걸 훔쳐왔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서 예. 요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사모님한테 직접 좀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 청구가 진행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무속에 심취한 분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혜경 님이 조장했다, 사주했다 이런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황제 의전 갑질 운운하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어공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갑질입니까?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에 10만 원짜리 10여 차례 겨우 1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김혜경 사모가 사주하고 조장했다? 저는 이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마지막에 최민희 전 의원의 얘기 좀 짚어봐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10여 차례 100만 원 정도 때문에 사주했다? 사실 10만 원도 이게 세금이고 큰 돈이고 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한 푼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인데 10만 원이 저렇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괜찮습니까? 이런 식이죠. 네. 작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를 처벌해?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또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범죄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액수를 가지고 액수는요. 그 뭐 저 변호사들 계시지만 변호사들은 나중에 그 범죄를 뭐 예를 들어서 처벌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뭐 그런 거 정도의 차이지 범죄 아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 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네. 보통 한 번 문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0년 전에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문제가 경기도에 와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는 더 큰 문제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나 일부 이제 여권 뭐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자꾸 그 김혜경 씨를 이제 감싸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배 씨 해명에서도 지금 진위 여부를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김혜경 씨를 감싸는 일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더 굴러가게 해서 키우는 일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혜경 방지법을 이참에 만들어야겠다. 관련 내용은 만평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선 한 달 앞두고 난감하게 황제 이전이 뭐야? 더 버티다간 큰일 나겠어. 일단 사과하자. 에헴. 죄송합니다. 미리 차단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성남시장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했었죠. 지금 본인에게 적용하면 딱이겠네요. 이건 감사를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이참에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도 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총괄적으로 사과를 한다. 다만 자신과의 지시나 관련성은 크게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입장문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감사기관의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사 결과 앞서도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하자 왜 감사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네.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몰랐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능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역할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평판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 그반의 스토리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부인이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깨는 것이 지금 배우자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상당히 무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뭐 친하니까 시키는데 어공들한테는 그럼 뭐 그런 일 막 시켜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할이 내가 격리를 썼던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5급 시킬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두고 싶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5급에 맞는 일을 시키셔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무능력하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참 이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찌되건 배 씨가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후보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과, 또 앞으로 이 여러 감사를 통해서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이 어찌되건 뭐 시장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또 같이 일하다 보면은 공과 사의 영역들이 좀 희석될 수는 있었다 봅니다. 다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통해서 뭐 무속인을 만났는지 건진 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뭐 천공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몰랐냐 공세할 때는 뭐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저희한테는 어떻게 모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느냐, 그러면 무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후보께서도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뭐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왜 수사여야 하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적인 통화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이미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김혜경 씨 녹취록 있습니까? 배 사무관의 녹취록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 어떤 제보를 받아서 현직 검찰의 검사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수사 자료를? 그래, 그건 완전 사적으로 이용하시고 아니 실제 녹취록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녹취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서 처벌받을 내용은 전혀 없어요.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김혜영 씨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 보면 다 뭐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 위반이랄지 정보공개법이랄지 뭐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직원이 알아서 부당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것은
개인 배사무관이 알아서 자신들 모르게 한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배우자는 이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취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고라 볼 수 없고 지금 수사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7급 공무원 그 사람의 폭로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배모 씨한테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배모 씨는 그 뒤에 이제 김혜경 씨가 뭐 지시를 했건 뭐 이런저런 이제 정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급 공무원은 자기가 심부름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나오지 않은 게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물론 몰랐고 김혜경 씨도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저런 식의 태도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도가 처음에 나온 게 1월 28일인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측이 대응하는 걸 봐서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저런 식의 대응, 그러니까 뭔가 꼬리 자르기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저런 식의 대응이 이 사람의 폭로를 아마 더 폭로 의혹을 부추길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배 씨도 입장문 내면서 추가적인 폭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추가 폭로가 더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좀 짚어드릴 텐데 지난해 12월에 배우자 의전을 위해서 비서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그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과 또 반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약 3년간 배모 사무관을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5급 사무관의 의전은 수행비서는 국무총리급 의전입니다. 제 아내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2번, 3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동도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2달 전에 자신의 SNS에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언급한 SNS 글이 있는데 이걸 삭제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의 수행 인원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그 전인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지난해 12월에 이 글을 썼는데 이걸 최근에 지웠다고 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불법이냐 범죄이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문제가 과거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지자체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자체 이제 수행비서를 어디까지 이제 업무법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규정을 찾아보니 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수행비서의 의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사적 업무로는 비서 역할을 지원받으면 안 되고 공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업무상 합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사적인 업무를 시키기 위한 수행비서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야당은 지금 드러난 의혹을 봤더니 공적 업무 이외에 사적 업무도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를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증거인멸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김혜경 씨의 이런 사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3자로서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에는 어찌 됐든 그런 의혹의 빌미를 준 건 김혜경 씨고 이것도 자기 관리 영역이고 또 수사나 감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과가 공표되긴 어려운 측면에서 네. 국민들에게 본인이 한 행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사과하고 수사 받겠다라고 해야 또 지금 반대편에 있는 김건희 씨하고의 차별성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배모 씨 7급 공무원 입에 빌어서 이게 사실관계를 가리기보다는 본인이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5급 사무관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근데 네. 그냥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말 따져보려면 이재명 후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채용할 때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대외 담당 뭐 이런 걸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행비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왜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은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일은 수행비서예요. 네. 그렇죠. 자기가 맡은 뭐 대외 담당 뭐 이런 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7급 공무원 주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 네. 이거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잔스인 부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한 부분을 또 부인해서는 곤란하잖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후보가 저거를 글을 내린 이유는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민망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내렸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배모 사무관이 사실은 경기도의 일을 전혀 안 보고 수행만 일을 전적으로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비서로 채용한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에 올렸던 SNS에 올렸던 이런 내용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배모 씨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배모 씨를 도청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도청과 관련된 일에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근데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직함만 사무관이지 이재명 후보자인 김혜경 씨 일만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정말 수행비서를 채용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단 한 번이라도 공금 횡령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혹 진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당시에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지난해 1월 달에는 위계를 이용한 갑질 이런 것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어서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가 왜 망합니까? 공직자들, 그게 뭐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이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행동한다든지 그러면 세상 망하는 거죠.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존중받는 이런 희한한 무너진 사회가 됩니다. 권한도 기회도 예산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조금씩 커지면 결국은 부패가 되죠. 각별히 좀 부탁드려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 특히 그리고 하급자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씩 부패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겁니다. 아마 그런 또 횡령이나 공무원의 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인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도지사의 살림을 살았다 그러면 나라의 살림을 살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게 엄청 겁이 나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가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AI 윤석열 역시 여기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땡땡님의 입장문을 봤습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외치던 평소 이땡땡님답지 않게 그리 차분하네요. 공금횡령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겠다던 분은 어디 갔나요? 위키유는 동일한 잣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TV 토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4명의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토론이었는데 토론 이슈,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냐 둘 중에 하나예요.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특히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부인 리스크가 있는데 어제 좀 특이하게도 배우자 리스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장동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제가 일부러 국감 제가 자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윤 후보님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자, 어제 토론을 저희가 딱 엑기스만 뽑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 내용이 전부 다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예. 글쎄요. 근데 이제 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유주제 이 토론에서만 저걸 거론했고 이제 물론 그 뭐 부동산 문제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혹 제기나 이 공격용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답변을 듣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그렇죠. 않았어요. 딱 7분, 7분.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방을 벌이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는 또 자기가 질문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을 하기보다는 자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역공, 네. 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는 얘기, 뭐 그건 물론 팩트예요. 네. 그러나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피해감으로써 이 어떤 긴장도를 좀 떨어뜨렸다. 아마 이런 것들이 어제 TV 토론을 아마 저는 보다가 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심상정 후보도 대장동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초과 수익 조항을 넣지 네. 않고 네. 공사이익을 확정한 게 최선이었다. 김만배 씨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 지침이라서 우리 배임 아니다. 이재명이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최대로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저 부분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심상정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심상정 후보도 어찌되었건 이 공공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어 2014년, 15년 당시에 이 소위 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이 박근혜 정부에서 줄이는 과정에서 또 특히 민간 합작으로 하는 첫 거의 사례로서 네.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또 소위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상 소위 이 사업비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들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단체장이 오히려 이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월권을 행사해서 개발 이익을 무리하게 환수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월권을 가지고 이 권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고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토론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사자 토론하기 싫어했는지. 왜 그렇게 양자 토론을 고집했는지를 알게 됐고요. 오히려 저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토론은 뭐 어차피 원래 잘하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좀 성장하셨구나. 예를 들면 이 청약 가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역시 청약 통장도 집이 없어서 모르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청약 가점도 40점 만점이라고 하셨더라고요. 84점입니다. 무주택 32점, 네, 4인 가구, 부양 3인 가족에 가구 대한 가지고, 35점 그리고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17점이 부과돼서 총 84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리백이나 EU가 정한 이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여러 가지 원전 관련돼서 논쟁하면서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본부장이라고 하죠. 이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는 별로 관심 없으셔서 이런 이 사회 현안도 관심이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31일 설 전에 어찌되어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31일 날 토론을 꼭 하기로 했었는데 이 중개 핑계, 법원 핑계, 자료 핑계, 양자 핑계 되면서 여러 가지 핑계 없는 참 무덤은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AI 윤석열이 아닌 AI 이준석의 관전평을 또 하나 만들어 놨더군요. 한번 들려드리고 여야 반응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AI 이준석 한번 확인해 보시죠. AI 이준석입니다. 와, 우리 선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네, 이준석 대표가 AI 따라한 거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었는데 일단 AI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여야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4점 대 40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약
그 가점 만점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예, 윤 후보가 40점을 얘기했고 실제 만점은 84점이죠.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준비한 것들을 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네. 매우 잘 토론에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언론에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 그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예. 지도자다운 넘넘한 모습, 신뢰할 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봤다. 뭐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얘기가 많이 구두로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매우 황당한 그 동문서답을 하더라. 그만큼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첫 토론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 관심도 있었고 또 각 당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3번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양자 토론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사하겠습니다. 핫한 사람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첫 번째 인물 바로 영부인인 김영숙 여사입니다. 김정숙 여사입니다. 자,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집트와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3개국 순방을 했습니다. 외유성 논란도 있었던 순방이기도 했는데 3개국 중에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관람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거 왜 숨긴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그동안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네. 사실은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뭐 인터넷 공간 등에서 이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피라미드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숨긴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채우기라고 비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비서관이 반박 SNS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집트 유적지 방문에 대해서 어떤 음해와 국해가 있을지 뻔히 예상됐었다. 그래서 부부 동반 방문 요청, 이집트 측의 방문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김정숙 여사 혼자만 단독으로 방문을 하기로 했고 이 부분을 비공개해야 한다라고 청와대 측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 요청에 대해서 이집트 측이 의아해했고 그리고 실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이집트 측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해시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글을 남겼습니다. 버킷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야당의 무식한 논평이나 양국이 합의한 비공개 일정도 호기롭게 공개하며 여사님의 피라미드 방문이 마치 못 갈 곳을 간 것처럼 호도하는 이러한 논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사들에게 전한다. 정말 애쓴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탁현민 씨도 정말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죠. 꼭 가지 않아도 될 장소를 가셨다라는 거고 네. 모든 것의 의전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네. 그때 엄청난 수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그 지도자 2분께서 그곳을 가셨다가 혹시라도 오늘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 코로나 확진자 확진, 네. 되셔서 지금 당 자체가 아마 흔들릴 텐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과 그 영부인께서 확진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시는 건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논평을 하신 분은 조태용 의원입니다. 네. 의전과 이 외교에 있어서는 최고봉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외교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러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태용 의원께서 했던 얘기가 그거죠. 결국 이집트 측이 피라미드 관람을 요구했던 것, 요청했던 것은 그들의 피라미드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비공개 자체가 그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외교적 결례 아니냐라고 조태용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든 일정에 대해서 어찌됐건 공개 또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당 양국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조태용 의원께서 외교를 좀 아실 텐데요. 어찌됐건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했고 이집트 하면은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적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방문한 여러 가지 국빈급 정상을 포함한 여러 외빈들에게도 저희가 이 여러 경복궁 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월드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도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합의사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공세의 우려와 더불어 이 같이 함께 이 일정을 수행하는 또 이 같이 이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보통 이제 회담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비밀적인 여러 국가 간의 어떤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외교만큼은 국격을 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음에 해봤고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김건희 씨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부하 다루듯 지시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이 발언을 한 송 대표를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자, 일단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고 손정혜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고 송영길 대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으로 그러니까 고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전례가 있었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공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마치 수사를 청탁받는 하수인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고소할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 검사의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수사로 방패막이 하거나 수사로 해결하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일단 김건희 씨에게 수사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은 있어서 이걸 수사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법적 다툼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와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법정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